평양이 한밤중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이 그 누구보다 자랑해왔던 1등 간호사가 영문도 모른 채 종적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아내인 김여정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좌하던, 심지어 맥박과 숨소리까지 기록하며 사실상 그 누구보다 권력의 최상단에서 가장 심연을 들여다보았던 인물, 화려할 줄만 알았던 그 자리에 이면 가족을 빌미로 비인간적인 행위를 강요받으며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제서야 밝혀지는 그녀의 지옥 같던 삶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소연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모두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이야기입니다. 때는 4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9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도래했던 날이었어요. 평양국제대학 간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저에게 김여정 부부장 동지의 전담 간호사라는 영광스러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몸으로는 감히 꿈꿀 수 없는 기회였죠. 첫 출근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하얀 간호복의 매듭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매만졌습니다. 깔끔하게 올린 머리, 반듯하게 정돈된 옷깃. 오늘부터 저는 조선 최고 권력층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진이 되는 거였어요. 중앙당 청사로 향하는 길에 제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온몸에서 열기가 솟구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제 얼굴에 드러난 설렘과 자부심을 알아챘을 거예요. 청사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받을 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경비원이 김여정 부부장 동지 담당 간호사라는 제 직책을 확인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맡게 될 업무의 무게가 어깨에 얹혀졌죠. 김여정 동지의 건강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여정 부부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예상보다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하는 모습에 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리소연 간호사, 평양국제대 수석 졸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분의 말씀에 저는 허리를 깊숙이 숙였어요. 부부장 동지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업무 브리핑을 받으며 저는 세심하게 메모했습니다. 혈압 측정 주기, 복용 중인 약물 관리, 정기 건강검진 스케줄, 모든 것이 새롭고 중요했어요. 제 손끝 하나하나가 조선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몸이 저절로 긴장됐습니다. 점심시간에 동생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누나 첫 출근 잘 마쳤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됐다. 민호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누나,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겠네.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29년 동안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저희 남매에게 드디어 희망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업무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저는 평양의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제 성공이 곧 우리 가문의 재건이었어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김여정 부부장의 신뢰를 얻어 더 큰 성공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동생과 함께 진정한 성공의 길을 걸어가겠다고요. 첫 주가 지나고 나서야 제가 맡게 된 업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김여정 부부장이 저를 처음 지하로 안내했을 때 저는 단순한 의료시설 견학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리자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철문들, 그리고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섞인 무언가 불쾌한 냄새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리소연 간호사, 이곳에서도 당신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김여정 부부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왜 의료진이 이런 곳에 필요한 걸까요? 첫 번째 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침대에 묶인 한 남성이 온몸에 전선을 연결한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보위부 요원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간호사 동무,
이 반역자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응급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제 손이 떨렸어요. 심박수 측정기를 환자의 손목에 부착하면서 저는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고통,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심박수 140회, 혈압 18만 110입니다. 제가 수치를 보고하자 보이부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도 되겠군. 간호사 동무, 이 주사를 놓아주세요. 건네받은 주사기를 보며 저는 당황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심장을 자극하는 약물입니다. 심박수를 더 높여 심문 효과를 극대화하죠.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의학 지식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연장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시선이 제 등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보이부 요원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주사를 놓으면서 저는 환자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제 손끝의 주사가 사람의 고통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총 5명의 정치범을 거쳐야 했어요. 각각 다른 방법의 신문이 진행됐고 저는 그들의 생체 신호를 체크하며 의식을 잃지 않도록 각종 약물을 투여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여성이었어요. 제 또래로 보이는 그녀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제가 혈압을 재려고 팔을 만졌을 때 움찔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같은 여성으로서의 동질감과 절망이 섞인 저를 향한 원망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5명 중 2명이 심정지로 사망했어요. 제가 투여한 약물이 그들의 심장에 무리를 가했던 겁니다.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김여정 부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업무가 있을 테니 준비하고 있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제 손을 계속 바라봤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배운 의술이 오늘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생 민호가 누나,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2사람의 죽음에 가담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29년 만에 찾은 성공의 기회가 사실은 지옥으로의 입장권이었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일주일에 3번 저는 지하 3층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매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와 전기 충격기의 찌직거리는 소음이 제 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3번째 방문에서 만난 한 청년의 모습이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어요. 20살 남짓해 보이는 그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링거를 꽂으려고 그의 팔을 잡았을 때 그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청년에게도 걱정하는 가족이 있을 텐데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열흘이 지나자 제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잠들기가 어려워졌고 겨우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는 항상 그들의 눈빛이 저를 응시했어요. 핏발선 눈동자들이 왜 우리를 살려두는 거냐,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겨우 2주 만에 제가 이렇게 변해버린 거였어요. 동생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누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가장 끔찍했던 순간은 6번째 방문에서였습니다. 그날 만난 중년 남성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보이부 요원이 깨우라고 지시했어요. 더 강한 각성제를 써보세요. 제가 주사기를 들고 망설이는 사이 김여정 부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리소영 간호사, 주저하지 마세요. 이것도 조선을 위한 일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서 하는 모든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었고 제 의학 지식이 사람들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각성제를 투여한 후 그 남성이 깨어나면서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들으며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제 손이 떨려서
청진기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환청을 경험했어요. 새벽 3시쯤 잠에서 깨어났는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였습니다. 집 안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그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아니라 지하실에서 만난 그 여성의 얼굴이 보인 거였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거울을 손으로 가리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환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업무 중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김여정 부부장이 혈압을 재는 도중에도 자꾸 지하실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내 꿈을 찢어밟기 시작했어요. 리소영 간호사, 괜찮습니까?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김여정 부부장의 말에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낮에는 환청과 환시에 괴로워하며 점점 정신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계속 그곳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제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임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3주째 되는 날 아침, 제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평소처럼 김여정 부부장의 사무실에서 업무 브리핑을 받고 있는데 보이부 간부 한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부부장 동지, 새로운 실험 대상자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서류를 받아 훑어보다가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리소영 간호사도 같이 보시죠. 이번엔 조금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어서요. 제가 고개를 숙여 명단을 보는 순간 온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이민호-17세 평양시 중구역 거주. 동생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 번, 2번 확인해봐도 분명히 민호였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이민호는 당신의 동생이죠. 최근 반동적 언행을 일삼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더군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호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였죠. 17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알겠어요. 부부장 동지, 오해가 있을 겁니다. 민호는 아직 어린아이고 리소영 간호사, 김여정 부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당신은 지금 당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까?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안감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보위부 간부가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리민호는 일반 신문 대상이 아닙니다. 신약 실험 대상자로 분류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신약 실험. 지하실에서 제가 투여해온 그 끔찍한 약물들을 민호에게 사용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 실험이 시작됩니까?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리소영 간호사, 당신이 직접 담당하게 될 거예요. 김여정 부부장의 말에 제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제 손으로 동생에게 그 지옥 같은 고통을 안겨줘야 한다는 거였죠. 부부장 동지, 제가 가족에게 직접, 그것이 바로 당신의 충성심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일어서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리소영 간호사, 당신은 조선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시기 바라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누나, 오늘도 수고했어. 그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아이가 지하실 침대에 묶여 있을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민호야, 요즘 학교에서 무슨 말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 별다른 건 없었는데. 아, 친구들이랑 외국 영화 얘기 좀 했어. 왜? 그게 다였어요. 17살 아이가 친구들과 나눈 사소한 대화가 반동적 언행으로 신고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치도 잠들 수 없었어요. 민호가 잠든 모습을 보며 내일 오후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니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새벽 5시쯤 저는 결심했어요. 아침에 김여정 부부장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애원해보겠다고. 제가 지금까지 충실히 일해온 걸 인정해달라고,
민호만은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족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민호까지 끌고 들어간다면 나는 끝까지 죄인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 긴 밤을 지새우며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모든 고통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예고편이었다는 것을요. 그 절망적인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여정 부부장의 지시로 국제의학학술대회에 수행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영광스러운 기회였겠지만 민호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한 저에게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어요. 고려호텔 대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각국에서 온 의료진들의 활기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점심 휴식 시간, 저는 복도 한편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민호를 구할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아무런 해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네임택을 보니 린첸 박사 국제의사협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조선에서 오신 간호사분이시죠? 그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소연입니다. 저는 린첸이라고 합니다. 티베트 출신이지만 현재는 국제의사협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린첸 박사의 눈빛에는 특별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진짜 의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간호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언제적 마지막으로 누군가 제 안위를 걱정해준 게 언제였을까요? 괜찮습니다. 다만 업무가 좀 힘들어서요. 의료진으로서 힘든 업무라면 어떤 건가요? 린첸 박사의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내일은 제 동생을 직접 실험체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제 침묵을 본 린첸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강요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 순간 제 온몸이 굳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린첸 박사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지금 당장 읽지 마시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보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꿔 일반적인 의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에 쥔 쪽지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호텔 화장실에서 쪽지를 펼쳐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의사가 비윤리적인 행동에 동참하는 순간 환자는 죽고 의사도 정신적으로 죽는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그 증거다. 진정한 의료인이 되고 싶다면 진실로 돌아가야 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 86-139.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는 이미 죽은 의사였다. 살아남으려면 진실로 돌아가야 한다. 린첸 박사의 말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고통과 죄책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야 분명해졌어요. 저는 의료인이 아니었습니다. 비윤리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공범자였어요. 학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린첸 박사의 연락처를 외우며 되뇌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완전히 암기해두었어요. 그날 밤 민호가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린첸 박사가 건넨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진실로 돌아가야 한다. 비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손에 쥔 전화번호가 마치 생명줄처럼 느껴졌어요. 아직은 사용할 때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번호가 제 구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일 후 새벽 4시, 저는 민호를 업고 압록강으로 향했어요. 동생의 몸무게가 평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실에서 겪은 고통의 후유증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민호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지만 제가 조용히 해야 해라고 속삭이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변으로 가는 길에 검문소가 3곳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곳들이었죠. 하지만 린첸 박사가 연결해준 브로커가 미리 준비한 위조 서류 덕분에 무사히 지날 수 있었어요. 압록강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강 건너편이 바로 중국이었어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한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키가 작고 수염이 덥수룩한 그가 바로 브로커였습니다. 리소연 씨죠? 린첸 박사가 보냈습니다. 그는 민호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업고 갈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곳에 남아있으면 민호와 저 모두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브로커가 고무보트를 물가로 끌어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강 건너편까지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보트에 민호를 눕히고 저도 올라탔어요. 브로커가 노를 저으며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의 차가운 물살이 보트를 흔들었지만 저는 민호를 꼭 안고 있었어요. 중간쯤 왔을 때 북한 쪽에서 탐조등이 켜졌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순찰을 도는 소리가 들렸어요. 브로커가 재빨리 보트를 갈대숲 사이로 숨겼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민호의 입을 살짝 막고 숨을 죽였어요. 탐조등 불빛이 우리가 숨은 곳 바로 위를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10분 정도 지나자 경비대가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노를 저으며 중국 쪽으로 향했어요. 드디어 중국 강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땅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해냈어요. 민호와 함께 지옥에서 탈출한 거였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린첸 박사가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브로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짜 안전은 아직 먼 얘기였습니다. 이제부터 더 긴 여행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6개월 후, 저는 뉴욕의 유엔 본부에 서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각국 대표들과 언론진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그동안 준비한 증언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민호를 비롯해 지하실에서 고통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저는 김여정의 곁에서 비인간적인 실험 미행위에 협력한 간호사였습니다. 제 첫 마디에 청중들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여정의 지시로 정치범들에게 약물을 투여했고 그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제 동생까지 실험 대상이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시간 동안 저는 지하실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고통을 주는 방법들, 사용된 약물들, 숨이 멎은 피해자들의 숫자까지 모든 것을요. 오늘 그 죄를 진실로 갚습니다. 증언을 마치고 나서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린 거였어요. 청문회가 끝난 후 린첸 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잘했어요, 소연 씨.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할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민호와 함께 뉴스를 봤어요. 제 증언이 전 세계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어요. 누나, 이제 정말 자유로운 거야?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자유야.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주는 행위에 가담할 필요도, 양심을 속일 필요도 없었어요. 이제 제 의료 지식을 진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였죠. 1년 후, 저는 캐나다 토론토의 한 병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침 7시 간호사복을 입고 병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토론토의 가을 아침이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1년 전 압록강을 건너던 그 두려움 가득했던 새벽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첫 번째 환자를 만났을 때 저는 새삼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70대 할머니였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해 계셨습니다. 간호사님,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인사하실 때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내 손길은 더 이상 고통을 연장하지 않는다. 오직 생명을 살릴 뿐이다. 주사를 놓으면서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독성 약물을 투여하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치료를 위한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오늘 토론토 대학교 입학 허가서 받았어. 17살 동생이 이제 19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하게 된 거였어요. 그것도 의예과의 말이죠. 지하실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이가 이제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민호야, 정말 축하해. 누나도 너무 기뻐.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용기 내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야. 민호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진짜 인간다운 삶을 찾아낸 거예요. 오후에는 린첸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재유엔 증언 이후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연 씨의 용기 있는 증언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덕분에 희망을 얻고 있어요. 린첸 박사의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졌어요. 저녁 퇴근길에 시내 서점에 들렀습니다. 요즘 간호학 관련 책들을 더 공부하고 있거든요. 캐나다에서 정식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서점에서 우연히 인권 관련 서적 코너를 지나가다가 제 이름이 적힌 책을 발견했어요. 김여정 정권의 은밀한 진실, 이소연의 증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을 펼쳐보니 1년 전 유엔에서 한 제 증언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호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누나, 오늘 어땠어? 좋았어.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지셨거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저는 창밖 토론토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평양에서 봤던 것과는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진짜 생활의 불빛이었어요. 민호야, 우리 정말 멀리 왔다. 그러게. 가끔 꿈인 것 같아. 민호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몰라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다이어리에 오늘의 소감을 적었어요. 오늘도 8명의 환자를 돌봤다. 모두 건강해져서 퇴원하길 바란다. 내일도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제 저는 진짜 간호사입니다. 비인간적인 행위에 가담했던 과거의 죄책감은 평생 안고 살아가겠지만 그 속죄를 위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며 살아갈 거예요. 민호와 함께 자유사회에서 맞이한 첫 평화로운 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희망찬 하루가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모른 척 참을 수밖에 없던 적이 있나요? 그랬던 적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